안녕하세요. 멜론마스크입니다. 오랜만에 북 리뷰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줄리안 반스의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입니다. 저번 북 리뷰 때 제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라는 북 리뷰에서 줄리안 반스는 약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짧게 언급을 하고 북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줄리안 반스는 무려 1946년생입니다. 아직 생존해 계시고 영국 작가이시고 올해 나이는 74세입니다. 그의 첫 데뷔작은 무려 1980년도, 그러니까 그의 나이로는 34살 때 메트로랜드라는 장편 소설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데뷔하자마자 서미스 몸 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받았으니까 엄청나게 타고난 작가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예감 틀리지 않는다는 글 솜씨로만 짐작해 봤을 때 저한테 떠오르는 그 영국 작가시고, 그러니까 이미지는 이 이미지였습니다. 마치 그 킹스맨의 Menace Max Man, 이 느낌. 이분이 만약에 글을 쓴다면 이렇게 쓰지 않을까라는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사진 찾아보면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거는 좀 더 젊은 시절의 줄리안 반스이고, 현재 74세인 아마 현재 가장 근접한 모습이 이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형적인 영국 지성인답게 생기시지 않았나. 나름대로의 그 고급스러움과 젠틀함이 그 외모에서 풍겨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역시 예감 틀리지 않는다가 이분의 책을 처음 접했던 책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고 있자면 참 위트가 넘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것도 예감 틀리지 않는다는 북 리뷰에 언급되어 있지만 한 번 더 언급하자면 178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의 의무를 다했고 외동딸은 결혼이라는 한시적 피난처로 떠났다. 이제 할 일은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가진 재산을 잊지 않고 그 아이에게 남기는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 부모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가진 재산이 자식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시점에 맞춰 죽어주는 편이 더 좋다. 그것이 출발점이 되리라. 이게 되게 전형적인 영국인 지성인의,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배려하듯이 애둘러서 하는 전형적인 젠틀한 화법이긴 한데, 그 속에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설적으로 하는 벽에 머칠할 때까지 살면 자식에게 피해 주는 거야, 빨리 죽어버려야지 라고 하는 직설적인 화법보다 저는 오히려 더 와닿았어요. 참 위트가 있고, 위트라는 게 지적인 그 말하는 기술이거든요. 위트가 있다 라는 생각 많이 했고, 역시나 아주 사적인 미술 한 책, 이 책 서문 초반부에 벌써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금칠한 액자 속의 여성 누드 유화. 내가 그 그림을 기억하는 주된 이유는 그게 전혀 에로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당시 발가벗은 여자들을 묘사한 대부분의 그림들은 나의 신체에 건강의 증거라고 여겨지는 영향을 주었건만 그 그림은 도무지 에로틱하게 느껴지지 않았으니 말이다. 예술의 역할은 그런 것인가 싶었다. 그러니까 엄숙미로 삶의 흥분을 제거하는 일. 이게 9에서 10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단순히 이 책 서문이에요. 참 위트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대놓고 얘기하진 않는데, 저도 그 어떤 미술 작품, 그 누드화 이런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명화들 보면은 그런 걸 보고 사실 한 번도 말로는 표현해 본 적은, 한 번도 흥분을, 되게 사실은 딱 보면 되게 야한 거거든요. 다 벗고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근데 한 번도 흥분을 하거나 야하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익숙해졌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젊었을 때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줄리안 반스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되게 공감이 가면서도 위트 있다. 이게 작가만의 섬세한 그 인사이트나 통찰력이나 관찰력 같기도 해요. 우리 일반 대중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언어로서 축약하고 압축해서 정말 지적으로 잘 표현하는 게 참 위트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서 줄리안 반스의 책을 사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 책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오늘 내용이 좀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실 앵그르와 들라크루아 얘기가 줄을 이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 미술은 크게 색과 선의 다툼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초 선은 다비드와 그의 유파를 통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다 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인상주의를 통해 색의 영향력이 득세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시기는 선을 옹호하는 무리와 색을 옹호하는 무리가 자웅을 겨루는 각축장이었다. 청코너에는 앵그르가, 홍코너에는 들라크루아가 있었다. 즉 여기서 보면 앵그르가 색 아니면 선이고 들라크루아가 색 아니면 색이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색인데 그 싸우는 단계였고 그 가도기적 단계를 지나서 결국에는 색이 승리하는 인상주의를 도래하게 되죠. 혹시나 인상주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봤는데 찾아보시면 아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상주의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근대 예술 운동의 한 갈래였습니다. 미술에서 시작해서 음악, 문학, 분학까지 퍼져나가는데요. 인상주의 미술은 공상적인 표현 기법을 포함한 모든 정통적인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 색채, 색조, 질감 자체에 관심을 둔다. 이게 나오잖아요. 색을 옹호하는 무리. 이렇게 색이 승리했던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를 추구한 화가들을 우리가 인상파라고 하는데 이들은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고 색채나 색조의 순간적 효과를 이용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 하였다.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로는 모네, 마네, 피사로, 르누아르, 드가, 세잔, 고갱, 고흐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빛의 화가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인상주의가 크게 색을 되게 중시하고 여기에 그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전통적인 고전파 그러니까 들은 종교화라든지 아니면 신화에 근거한 아니면 오용화가래에서 초상화도 일반 사람들이 아닌 그 좀 귀족들이나 왕족들을 그린 그런 게 정통적이었고 그런 게 주된 그 그림의 주제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렸냐 그러면 뭐 3차원 그 옹군법이라든지 정확한 팔등신 균형미를 중시 여겨서 우리 조각 다비드나 이런 거 보면 완벽한 그냥 균형미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중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역으로 완벽한 균형미라는 건 역으로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론적인 세계의 관념적인 세계의 정확한 아름다운 미를 추구한 게 정통적인 미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자연, 흔들리는 호수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인상주의가. 그거를 순간적인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려내는 게, 표현해내는 게 정말 미술이 할 일이다. 라는 게 이제 인상주의가 이제 추구했던 거였습니다. 여기 또 모네 마네 나오는데, 모네 마네는 그 이름 비슷해서 그렇지, 저도 어렸을 때 좀 헷갈렸는데,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러면 정확하게 인상주의가 뭔데? 라고 할까봐 대표적인 그 화가 중에 하나인 에두아르 마네라는 그 사람의 인상주의의 되게 인상파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국적은 프랑스이고
그 아까 말했던 19세기 말에 바톤을 물려준다라고 그랬죠. 인상파한테. 딱 살았던 시기가 1832년에 태어나서 1883년, 그러니까 19세기 말, 인상주의가 꽃을 피우는 그 무렵에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특히 이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그러니까 그 마네가 자주 갔었던 술집에 종업원을 그린 겁니다. 종업원은 웨이트리스를 그린 건데, 사망 1년 전인 1882년도 파리 살롱에 전시된 이 그림은 마네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사실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선을 중시합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에 선이 잘 안 보이잖아요. 뒤에 오른쪽 뒤편에 오른쪽 끝에 귀퉁이 보면 신사의 얼굴이 보이는데, 신사의 얼굴이 마치 우리가 지금 아이폰을 찍으면은 배경이 되게 흐려지잖아요. 신사가 얼굴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빛에 반사된 콧등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인상주의거든요. 인상주의가 이거는 정통 고전주의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람을 명확하게 그려내야지. 어떻게 저렇게 형태가 사람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유령의 얼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의 눈에는 실제로 한순간에는 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그 술집 딱 들어가는 순간 그 형광등이나 그런 백열등으로 밝잖아요. 순간적으로는 저렇게 보이는다는 거죠. 그 인상파가 추구했던 순간포착, 눈에 보이는 세계를 그대로 그림에 담아내겠다는 게 인상파의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충실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역으로 근데 이 그림은 또 마네의 작품이에요. 똑같이. 근데 올랭피아라는 작품인데, 약간 이 그림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은 선을 좀 더 강조해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통적인 작품에 비해서는 빛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이 여성 누드 올랭피아라는 아마 모델의 이름일 겁니다. 이 모델의 이름이, 모델의 그 선들이 좀 뚜렷해 보여서 실은 이게 인상주의가 맞냐라는 이제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침실의 그 옷깃 같은 걸 보시면 돼요. 옷깃 같은 거를 보면은 되게 빛의 반사를, 그늘 같은 것을 순간적으로 잘 포착해냈어요. 이런 거를 그 추구했던 것들이 그 인상주의의 기본적인 핵심 테마였습니다. 사실 이 그림이 좀 누구를 닮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셨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상주의 화가의 삶과 그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스페인의 화가들을 흠모해온 마네는 프라도 미술관을 방문해 고야와 벨라스케스의 명화들을 경탄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고아의 옷 벗은 마야는 올랭피아로 다시 태어났고, 옷 입은 마야는 스페인 옷을 입은 소녀에 영향을 주었다. 고야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옷 벗은 마야, 옷 입은 마야 라고 하시면은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고, 이 작품 많이 보신 분도 계시고, 여기서 만약에 고야의 옷 벗은 마야를 떠올리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실제로 보겠습니다. 네, 이 작품이 바로 고야의 옷 벗은 마야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에 실제로 방문 거치되어 있고, 이 작품하고 아예 그냥 그 대칭만 좀 반대고 올랭피아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사실 이 작품을 저는 이 작품도 야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실제로 프라도 미술관 제가 실제로 갔었거든요. 근데 프라도 미술관에 가보면은 이 작품하고 옷 벗은 마야가 동시에 양 옆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작게 보이니까 되게 작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진 않은데 어떤 데자보보다는 좀 작고, 데자보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 정도 크기인데,
실제로 눈앞에서 보면은 상당히 야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로틱하다. 제가 에로틱하다라고는 느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작품은 실제로 되게 야해요. 관능적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 고야가 이 작품 발표가 나서 상당히 그 에로틱하다라는 그 관능적이다 라기 때문에 되게 그 곤혹에 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 스페인이 엄청나게 사랑한 화가인데 그가 이 작품으로 크게 곤욕에 처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보면은 약간 음부가 좀 거무스름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이 마야의 표정이 약간 매혹적이고 마치 누군가를 좀 꼬이는 듯한 그런 표정들이 상당히 관능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다시 미술산책으로 돌아오면, 청코너에는 앵그르가 있었고 홍코너에는 글라크러가 있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라고 하면은 좀 더 그 책에 대해는 얘기를 좀 더 언급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라크루아가 루브르를 다녀간 뒤 앵그르는 비난하듯이 유황 냄새가 나서 환기를 시켜야겠다며 창문을 연 적이 있다. 디캉은 한 은행가가 예술의 정치적인 면에 무지한 나머지 멍청하게도 그 두 화가를 동시에 같은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앵그르는 언짢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 결국 자제력을 잃었다. 들라크루아 씨, 드로잉은 정직을 의미합니다. 드로잉은 명예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봐도 앵그르는 답이 나왔어요. 앵그르는 드로잉, 선을 상징하는 화가이고, 반대로 들라크루아는 유황 냄새, 즉 색을 상징하는 화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직접 작품을 봐야지 우리가 수긍을 하겠죠. 그래서 그의 작품을, 실제로 앵그르의 작품을 좀 보면, 이 작품 작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좀 가져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앵그르의 작품이에요. 선이 장난이 아니죠. 제가 올랭피아가 그래도 정통을 추구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앵그르가 언제 살았냐 보면은, 정확한 앵그르는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로서, 국적은 프랑스고 1780년에서 1867년, 그러니까 아까 마네보다도 훨씬 이전에 살았죠. 딱 그 인상주의가 도래하기 직전에 가축장에 살았던 시기가 맞죠. 그 전 올랭피아에 비교해 보면은 말도 안 되게 되게 정통적인 묘사 방법이 없었고, 선이 다르죠. 올랭피아는 여기 앵그리의 그림에 비하면 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선의 정교함이 보입니까? 그리고 어떤 여전히 당연히 빛의 묘사가 있긴 하지만, 똑같은 빛의 묘사하더라도 여기 밑에 침대, 이불을 보세요. 올랭피아에서 이불을 묘사했던 부분하고 앵그르가 이불을 묘사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죠. 이 작품의 이름은, 이 작품 많이 보셨을 텐데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제목을 이참에 외워놓으세요. 그란드 오달리스크입니다. 그란드 오달리스크. 근데 오달리스크가 뭐냐? 오달리스크는 그러니까 터키 궁전 밀실에서 왕의 가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기하는 궁녀들을 지칭하는 대명사. 우리 조선 왕조 500년, 조선 사극들 많잖아요. 거기 보면 후궁들. 후궁들로 우리로 따지면 후궁들이다. 터키 후궁들을 오달리스크라고 불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그르의 다른 작품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역시 딱 봐도 선이 대단하죠. 샤르티세 대관식의 잔다르크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시는 잔다르크. 네. 역시 또 이 작품입니다. 선이 장난 아니죠. 딱 보면 왕자에 앉은 나폴레옹 1세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아주 정교한 선의 잔치들이 좀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반대로 유황 냄새가 풀풀 난다고 앵그르가 그렇게 힐난을 했던 들라크루아는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까 볼까요?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 이 그림이 바로 들라크루아의 작품입니다. 앵그르 작품하고 벌써부터 느낌이 오죠? 선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아까 그 글란드 오달르스크나 나폴레옹이나 잔다르크는 선이 그냥 보이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안 보여요. 선이 있는 듯 하지만 선이 잘 안 보이고 색이 보이잖아요. 완전히 근데 들라크루아 또한 선을 중시 여기지만 완전히 이상파로 넘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만회 정도의 빛의 만회 정도로 사람 얼굴이 흐트러지거나 빛에 너무 영향을 받던 그 순간적인 포착 그런 것까지는 좀 덜하죠. 제목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그 정확한 이름은 외젠 들라크루아이고 역시 이 사람도 프랑스 사람이고 1998년에서 1863년에 살았습니다. 앵그르하고 이제 재미삼아서 제가 나이를 비교해 봤어요. 태어난 거는 사실 한 18년 정도 늦게 태어났고 되게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들라크루아가 18살 연하죠. 근데 앵그르가 그렇게 화를 내만 하죠. 어린 놈의 자식이 이렇게 어린 놈의 자식이 선배가 말을 하면 드로잉을 하라고 하면 잘할 것이지 라고 이제 따질 만큼 나이 차가 많이 났는데 그래도 더 어린 놈이 더 빨리 죽었어요. 63년에 더 먼저 죽었고 앵그르가 한 4년 더 살고 67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 버렸는데 아까 그 작품의 제목은 오달르스크입니다. 똑같은 오달르스크인데 어떻게 앵그르는 그렇게 선이 분명하게 작품을 선전했고 들라크루아는 오달르스크를 저렇게 흐리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청 코너에 앵그르가 있고 홍 코너에 들라크루아가 있는 게 맞죠.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넘어와 버렸는데 이렇습니다. 이 정도로 오달르스크라는 작품. 자, 들라크루아하고 그 앵그르에 대해서 좀 묘사하는 글들을 다른 책에서 좀 가져와 봤어요. 인상주의 화가의 삶과 그림이라는 책인데 이 책도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이 책은 제가 20살 때 전철에서 사가지고 교보문고에 사고 전철에서 사가지고 읽고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책은 내가 왜 기억이 나냐면 옆에 되게 우아하게 생기신 그런 분들 있잖아요. 40대 아주머니 여사님들 같은 분들이 되게 고상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그냥 책을 읽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저를 탁탁 치더니 학생 이 책 제목이 뭐야? 진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 책은 뭐 그냥 제목 보여드렸죠. 인상주의 화가의 삶과 그림이 재밌어? 저도 오늘 사가지고 잘은 제목 재밌어 보이는데 책 제목 좀 적을게 라고 하면서 메모지를 꺼내면서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상해 보이시는데 저한테 이 책만으로 또 저한테 말을 걸어주고 이 책 제목을 적어갈 정도였으니까 그 약간 예술에 대해서 관심도 있으시고 좀 약간 그 지적인 욕구도 있으신 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책을 볼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납니다. 그분 어떻게 잘 살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낭만주의 운동의 대표화가 외젠 들라크루아의 역동적인 화풍은 뛰어난 색채 감각을 바탕으로 한다. 들라크루아의 작품에 나타난 탁월한 색채는 성과 소묘를 중시한 라파엘로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신고전주의의 대표화가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의 화풍과는 차별되는 들라크루아만의 특징이다. 여기 또 나오죠. 성과 소묘를 중시한 라파엘로에서 영향을 받았다. 앵그르가.
강렬하고 자유로운 들라크루아의 화법과 엄격하고 단정한 앵그르의 화법이 대립하자 많은 비평가들이 낭만주의 화법을 옹호하고 나섰다. 들라크루아가 낭만주의 화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앵그르는 신고전주의 화파라는 거고, 고전주의 자체가 성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과 소멸을 중시, 균형미를 중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들라크루아는 아카데미 학풍가의 단절을 선언한 많은 젊은 화가들의 대표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들을 압축해 놓은 설명인 것 같아서 좀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앞에서 그럼 라파엘로가 누군데? 라고 했을 때, 이제 라파엘로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라파엘로 산치오라는 사람인데 요절했습니다. 1483년에 태어나서 1520년 되게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 책도 상당히 재밌는 책인데, 내 생의 마지막 그림이라는 책인데, 이 책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에 이제 이 얘기 나와요. 먼저 이제 의자에 앉은 성모라는 이제 작품이 나오는데, 먼저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참 라파엘로의 작품을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딱 정말 잘 그렸죠. 정말 잘생겼고, 어떻게 그렇게 잘 그렸지? 성모 마리아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반할 정도. 어쨌든 읽어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 세 명이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었어요.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는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까지 르네상스 전성기를 함께 살았던 이른바 만능의 대천재들이었다. 다빈치는 수수께끼의 작품 모나리자로, 미켈란젤로는 박력 넘치는 벽화들로, 라파엘로는 의자에 앉은 성모를, 이 작품이죠, 를 비롯한 청아한 성모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들은 마치 서로가 서로를 돋보이게 하듯이 삶의 방식부터 작품까지 완전히 다른 개성을 뽐낸다. 네. 의자에 앉은 성모는 정말 청아한 것 같아요. 와, 정말 반할 정도. 정말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파엘로의 작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청아한 성모상이 뭔데? 라파엘로의 작품이에요. 대공의 성모라는 이제 작품인데, 서양 미술사를 기술을 했죠. 곰브리치가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도에는 긴장감이라든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다. 이 그림은 마치 이것 이외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없으며 태초부터 그렇게 존재했었던 것 같이 보인다. 라고 기술했습니다. 이 얘기는 완벽하다는 뜻이죠. 완벽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곰브리치도 대단한 것 같은데, 야, 정말 이런 성모상을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신앙심이 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 가고 싶다. 저는 약간 날라리 기독교인인데 교회 다녔는데, 이 그림 보면 약간 성모 마리아 카톨릭 어디죠? 잊어버렸네. 거기를 가고 싶네요. 교회 말고, 바보가 됐네요. 교회 말고 하나 어디라 그러죠? 네, 거기를 가고 싶네요. 야.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상주의 화가들의 삶과 그림이라는 에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 근데 이제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으로 이제 그래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는 제가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에서 앵그르와 들라크루아 성과 세계 대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다입니다. 거기에서 연관돼 가지고 뭐 라파엘로도 좀 말씀드렸고, 그래도 좀 배경 지식으로 인상주의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고,
연결해가지고 뭐 고야까지 좀 간 부분이 좀 있지만, 결국에는 오늘 내용은 그 인상주의로 넘어가기 직전에 19세기 중반의 성과 서계 다툼의 대표 화가인 두 명의 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대표 작품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그 일반 교양적 지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줄리안 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명에 대해서. 후대라는 안락한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두 사람이 모두 명예롭고 정직했으며 가끔은 그들이 알았더라면 진저리를 치거나 부정했을 정도로 서로 비슷했다고 단언해도 좋을 것이다. 아까 보셨잖아요. 오달리스크 똑같이 그랬어요. 소재가 비슷했다는 거죠. 그들은 둘 다 과거 거장의 작품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역시 둘 다 관행은 필요한 법칙 위에 세워진다는 믿음으로 작품의 주제를 문학과 성서에서 찾았다. 네, 아주 사적 미술한 책 75에서 77페이지라는 겁니다. 이게 둘 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빌 게이츠와 스티븐 잡스 살아있던 빌 게이츠와 스티븐 잡스가 서로 이제 사실은 뭐 경쟁심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둘 다 표현 방식이 다른 것 뿐이지 둘 다 천재라는 것은 인정을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앵그리는 선의 방식으로 계속 소묘의 방식을 그 미술의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를 추구하려고 한 거고, 주제는 똑같다는 거죠. 주제는 똑같았는데 들라쿠라는 세계 관점으로 자기 진리를 추구하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두 명을 다 벗어나 버렸던 게 아예 밖으로 나가가지고 일반적인 사생활 주제마저도 이제 문학과 성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술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인상파 밖으로 나온 호수를 그리고 강을 그리고 찰나의 순간을 그리고 이제 큐비즘 입체파로 나가면 더 장난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뭐 오늘 그렇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얇지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가 좀 30분 정도 여러분한테 미술 인문학적 지식을 좀 전달해 봤습니다. 오늘도 좀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